저는 박말순입니다. 올해 65이에요. 30년 넘게 전통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국밥집은 시장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국물이 진하고 고기도 실하다고 단골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딸 나리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년을 함께 산동반자를 하루아침에 잃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혼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오셨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계속 아프고 저녁에 정리하고 나면 녹초가 되곤 했죠. 그때 딸 나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모실게요. 나리는 대기업 사무직에서 일하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고 계산도 빠르고 무엇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성격이었어요. 사위 도훈도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일을 한다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부동산 투자가 최고예요. 국밥집 정리하고 수익성 좋은 다가구 건물 하나 사드릴게요. 그게 훨씬 안정적이죠. 도훈은 늘 재테크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털어 소형 다가구 건물을 샀어요. 시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골목의 3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상가, 2층, 3층은 원룸으로 나눌 수 있는 구조였어요. 나리와 도훈 명의로 등기를 올렸지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층 한 칸은 제가 평생 살 거예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지원해 주세요. 당연하죠, 어머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리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공증사무소에서 서류를 만들 때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조건부 증여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종신 거주권과 자녀분들의 부양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안심하세요. 이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어요. 법적으로도 보장이 된다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두툼한 봉투에 공증 서류를 정성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 작은 금고 맨 아래 칸에 소중히 보관했어요. 국밥집 할 때부터 모아둔 영수증이며 계약서며 평생에 걸쳐 차곡차곡 쌓인 서류들과 함께 말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뭐든 기록해두고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국밥집 재료비 영수증도 전기세 고지서도 심지어 손님들이 남긴 메모까지 전부 모아뒀었어요. 나리는 그날 저녁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은 전혀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딸이 이렇게 효심이 깊은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도우는 벌써부터 리모델링 도면을 펼쳐놓고 연신 계산기를 두드리더군요. 2층, 3층을 어떻게 나눠서 임대를 놓을지, 어디에 에어비앤비를 운영할지, 월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나누면 방이 하나 더 나와요. 그러면 월 수익이 100만 원은 늘어나겠는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도면에 제가 살 1층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요. 이사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혼자서 제사를 지내기가 막막해서 나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리야, 다음 주가 아빠 기일인데
하룻밤만 너네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혼자 제사 지내기가 너무 서러워서 말이야.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나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런 중요한 일정을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오늘은 좀 힘들어요. 저희도 계획이 있거든요. 계획이라니요. 아버지 기일보다 더 중요한 계획이 뭐가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제 방으로 가면 되잖아. 1층 제 방 말이야. 아, 그게요. 1층 방은 지금 수리 중이라서 들어가실 수 없어요. 이상했습니다. 수리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집에 도착해서 슬리퍼를 끌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방 문 앞에 다가가니 낯선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내부 수리로 인한 출입 금지 관리사무소라고 인쇄된 안내문이었습니다. 열쇠를 꽂아봤는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상해서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도훈 씨가 어젯밤에 열쇠를 바꿨어요. 뒤에서 나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나리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더 짙었습니다. 왜 허락도 없이 열쇠를 바꿨어?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요. 문 손잡이도 오래됐고 열쇠도 복제가 쉬운 구형이라서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방인데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날 밤 시장 옆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에 옷까지만 몇 벌 넣고 나온 게 전부였어요. 찜질방 매트 위에 누워서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찜질방에서 나와 집 앞을 지나가는데 시장 경비를 서는 최 씨 아저씨를 만났어요. 사장님,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건물 앞이 시끌벅적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요? CCTV 교체 작업이 있었어요. 새 카메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필 밤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최 씨 아저씨는 30년째 이 시장에서 경비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뭐든 다 알고 계시죠. 새 카메라요. 갑자기 왜 바꿨을까요? 관리사무소에서는 화질이 좋아진다고 하던데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멀쩡한 걸 왜 바꾸나 싶어서요. 저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제 방 열쇠를 바꾼 그날 밤에 CCTV까지 교체했을까요?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며 지내던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묻는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딸한테 집에서 쫓겨났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입원한 첫날 저녁, 나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리야,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혈압이 너무 높아져서 위험하다는데 올 수 있니? 엄마, 병원 냄새가 너무 심해서 못 견디겠어요. 저는 그런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파서요. 대신 좋은 간병인 고용해 드릴게요. 병원 냄새가 싫다고요. 자기 엄마가 위험한 상황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위 도훈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저도 병원은 정말 못 가겠어요. 소독약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서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릴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니요.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자꾸 집 생각이 났어요. 국밥집에서 새벽마다 끓이던 그 구수한 국물이 그리웠습니다. 그 진한 사골 국물 맛이 그리워요. 간병인 이모에게 혼잣말을 했더니 이모가 안타깝게 쳐다봤어요. 가족분들은 왜 한 번도 안 오세요? 며칠째 혼자 계시네요. 저는 부끄러워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상에서 지루함을 달래려고 작은 수첩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나리와 도훈이 언제 전화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몇 분 동안 통화했는지 하나씩 꼼꼼하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도 정확히 적고 기록했어요. 왠지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퇴원 전날 나리가 처음으로 병원에 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건물 리모델링 계약서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뭘 리모델링해? 2층, 3층을 깔끔한 원룸들로 나누려고요. 그래야 임대 수익이 훨씬 좋아져요. 요즘 원룸 수요가 많거든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지도 못하고 사인을 했어요. 딸이 하자는 일인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믿고 있었거든요. 딸이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일주일 후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 하나 달랑 들고 1층 제 방으로 가려는데 문 앞에서 깜짝 놀랐어요. 디지털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비밀번호를 아무리 눌러봐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번호도 안 되고 제 생일도 나리 생일도 안 됐어요. 문틈에는 새로운 종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장기 임차인 입주 예정, 입주일, 미정 관리사무소라고 깔끔하게 인쇄된 안내문이었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평생 살기로 한 방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다는 건가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한참 후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벨을 눌렀어요. 나리야, 문이 안 열려. 비밀번호가 뭐야? 나리가 문을 열더니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도시명 소형 임대가 대세예요. 1층도 제대로 수익을 내야죠. 놀리고 있으면 손해거든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걱정 마세요. 근처에 시설 좋은 고시원 알아봤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오히려 그게 더 편해요. 관리도 받을 수 있고요. 고시원이라니요. 저를 고시원에 보내자고요? 저는 급히 집 안으로 뛰어가서 금고를 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공증서류가 든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봐. 제가 평생 살기로 계약했잖아. 종신 거주권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 서류를 펼쳐서 나리와 도훈에게 보여줬어요. 도훈이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옛날 방식이죠.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효율성을 생각해야 해요. 공간 활용도를 높여야 수익이 나거든요. 효율성이 뭐가 중요해? 약속이 먼저지.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건물 관리비도 올랐고 세금도 늘었어요. 어머니 혼자 넓은 공간 쓰시는 게 비효율적이에요. 나리도 거들었어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건물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요. 대출금이라니요. 제가 전 재산을 털어서 산 건물에 대출이 왜 있는 거죠? 무슨 대출 얘기야?
리모델링 비용이요. 2층, 3층 공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리야, 엄마를 이렇게 내쫓는 거니? 정말로? 내쫓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고시원도 요즘엔 호텔 같아요. 나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제가 기른 딸이 맞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옷까지만 몇 벌 넣어서요. 평생 살 집이라고 믿었던 곳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쫓겨난 거죠. 일주일 정도 더 떠돌아다니다가 시장 상인회장님을 찾아갔어요. 김 회장님은 저보다 나이도 많고 세상 경험도 풍부한 분이거든요. 회장님,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정을 자세히 말씀드렸더니 김 회장님이 화를 내시더군요. 말순 씨,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법적으로 명백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구청에 무료 법률 상담이 있으니까 한번 가봐. 다음 날 구청 상담실에서 김세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였는데 차분하면서도 예리해 보였어요. 어머니, 관련 서류를 좀 보여주세요. 저는 공증 서류와 제가 병원에서 적은 수첩, 그리고 지금까지 모아둔 영수증들을 내밀었어요. 김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특히 공증 서류는 아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명확한 조건부 증여네요. 부양 의무와 거주권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저를 내쫓는 거죠? 법적으로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허락 없이 열쇠 교체하고 거주를 방해한 것은 위반 소지가 아주 커요. 김 변호사는 노트를 꺼내서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소송을 준비하려면 이런 증거들이 필요해요. 첫째, 공증 계약 원본. 둘째, 병원 치료 기록과 보호자 면회 기록. 셋째, 통화와 문자 내역. 넷째, 경비 일지와 CCTV 사본. 다섯째, 임차인 안내문 사진까지요. 저는 메모를 하나씩 받아 적었습니다. 어머니, 평소에 영수증이나 각종 기록을 잘 보관하시는 편이세요? 네, 국밥집 할 때부터 모든 걸 다 모아뒀어요. 버리는 법이 없거든요. 그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작은 것도 놓치지 마세요. 때로는 작은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서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김 회장님은 관리사무소에서 경비 일지 사본을 구해주셨고, 옆 가게 아주머니는 현관문 사진을 깔끔하게 찍어줬어요. 최 씨 아저씨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다. 사장님, 그날 밤 제가 다 봤어요. 몇 시에 누가 와서 뭘 했는지 경비 일지에 전부 기록해뒀거든요. 정말이요? 네, 그리고 새로 설치된 CCTV에도 다 찍혔을 거예요. 화질이 아주 좋아졌거든요.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김 변호사가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임시 조정을 제안했어요. 법정에 가기 전에 한번 대화해 보세요. 합의가 되면 모두에게 좋으니까요. 구청 조정실에서 나리와 도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둘 다 정장을 차려입고 왔는데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조정위원이 상황을 설명하자 나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도 자유가 필요하시잖아요?
좁은 방에 갇혀서 지내실 필요 없어요. 세상 구경도 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요. 말을 자꾸 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자유가 문제가 아니야. 약속을 지키는 게 먼저지. 평생 살겠다고 계약했잖아. 도훈이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물 가치 상승은 전적으로 저희 노력이에요. 리모델링 비용도 저희가 댔고,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생활비는 약간 줄이는 대신 월세 수익의 일부를 나눠드릴게요. 그때 저는 김 변호사가 미리 알려준 대로 핸드폰 녹음 버튼을 살짝 켰어요. 그런 소리 말고 제 방 열쇠부터 돌려줘요. 도훈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거주권이라고요? 어머니, 계약은 저희가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비효율적인 방식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저를 속일 계획이었다는 걸요. 다시 설계했다고. 누가 언제 허락했어? 어머니가 병원에서 서명하셨잖아요. 나리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조정은 당연히 결렬됐습니다. 나리가 울면서 엄마,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정실을 나온 후 김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더니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아주 결정적인 증거네요. 계약을 임의로 바꿨다고 본인들이 직접 인정한 거예요. 이 정도면 승산이 충분해요. 저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법정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 전날 저녁 최 씨 아저씨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그날 밤 CCTV 영상이에요. 열쇠 바꾸던 장면이 다 찍혀 있어요. 어떻게 구하셨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제 조카예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정의감이 강한 아이라서 몰래 복사해 줬어요. 말순 사장님 사정을 아니까요. USB를 컴퓨터에 꽂아보니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졌어요. 도훈이 밤늦게 와서 열쇠를 바꾸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나리와 나누는 대화까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제 1층 방은 수의경으로 완전히 돌리자. 어머니는 적당한 곳 알아봐서 모시면 돼. 그래, 거기가 제일 비효율적이었어. 면적 대비 수익이 너무 낮았거든. 듣고 있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법정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간단히 몸단장을 했어요. 거울을 보니 지난 몇 달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법정에서 김 변호사는 준비한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제시했어요. 피고들은 조건부 증여의 핵심인 부양 의무와 거주권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먼저 공증 서류를 제시하면서 원래 약속을 명확히 했어요. 그 다음 병원 기록을 보여주며 면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경비 일지와 CCTV 영상은 압권이었어요. 특히 CCTV 속에서 나리와 도훈이 나누는 대화는 법정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판사님도 심각한 표정으로 영상을 지켜봤어요. 이 영상을 보면 피고들이 애초부터 원고의 거주권을 침해할 계획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나리와 도훈은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건물 관리비가 올랐다느니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느니 말이에요.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모든 변명이 소용없었습니다.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원고께서는 정말 그 강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곳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마지막 보금자리입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약속만은 지켜주세요.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님이 또박또박 읽어주시는 판결문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조건부 증여의 핵심인 부양과 거주권 의무를 피고들이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 환원을 인정한다. 저는 이겼어요. 제 집을 되찾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나리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어요. 엄마, 용서해줘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리야, 너희가 저한테 돌려준 건 집이 아니라 제 존엄이야. 사람으로서의 존엄 말이야. 도훈은 끝까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법대로 해.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날 속이지 마.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나리가 소리쳤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장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축하해 줬습니다. 말순 씨,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런 게 진짜 승리지. 김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말순 씨,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참 잘했어. 드디어 1층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새 비밀번호를 받아서 문을 열고 들어서니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국밥집에서 쓰던 낡은 주전자도, 남편과 찍은 사진도, 오랫동안 모아온 물건들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 소리가 바로 집의 소리였거든요. 창밖을 내다보니 익숙한 시장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평생을 모아서 마련한 이 작은 공간이 결국 제 손에 돌아왔지만 진짜 소중했던 건 돌과 시멘트가 아니었다는 걸요. 바로 가족 간의 사랑과 신의 그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잃었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사위에 대한 믿음도, 가족이라는 따뜻함도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되찾았습니다. 바로 제 존엄이에요.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힘들고 외로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조건보다 마음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효심이 있는지,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말이죠.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걸요.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과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제 작은 방에서 혼자 차를 끓이고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준 이웃들이 있고 정의를 실현해준 법이 있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를 지켜낸 자부심이 있거든요. 오늘 사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달이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